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우선 좌파가 정권을 잡았고 우파는 숨을 죽여 지내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점점 드러나면서 이제야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활발히 나오고 있습니다. 천만이 광화문에 나오게 된 것 바로 문재인 정권의 실정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아주 시의적절한 좋은 책이 나왔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주 멋있는데요.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 이름만 들어도 의미심장합니다. 저자 최명성 변호사를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뭐 탄핵 인사이드 아웃으로 네.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른 저자 아니겠습니까? 뭐 저도 탄핵 인사이드 아웃 보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그 책이 나온 지가 오래 안 된 것 같은데 후속편이 나왔어요. 예. 그 후속편을 쓰게 된 이유는 그 1편 탄핵 인사이드 아웃을 집필할 때 못 담았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 지금 후속편에 나올 얘기들이 원래는 그때 담겼어야 할 얘기들인데 그때 담아버리면 사실 내용이 너무 방대해져서 1편에서는 탄핵 심판, 형사재판 과정 얘기들을 위주로 담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못 담았던 얘기,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됐던 얘기들을 모아서 이제 이번에 2편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책의 내용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답답해했던 부분, 제가 많은 분들께 정말 설명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잘못을 했는가, 박근혜 정부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는가, 그 얘기를 우선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얘기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쭉 서술을 했고, 이어서 그럼 탄핵의 본질은 뭔가, 지금 우리는 우파 내에서 싸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미 탄핵이 기획됐다는 것 자체도 밝혀졌는데 그 기획을 넘어서 북한이나 중국의 개입은 없었을까? 그런 일련의 과정을 제 나름대로 좀 짚어봤습니다. 아, 탄핵의 기획 문제, 네. 그걸 넘어서서 북한이나 중국의 네, 개입 네. 문제까지 네.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제가 쭉 자료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이제 북한에서는 통진당 해산이 2014년 말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달에 북한 김정은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각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2016년 4월 이건 통일부 자료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당시에 대한민국에서는 탄핵 얘기들이 전혀 나오기 전이죠. 그런데 북한에서 박근혜를 탄핵시키자, 박근혜를 탄핵시켜야 한다, 이런 취지의 조평통 성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사실 보고 충격이었거든요. 그런데 내용 자체는 남한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민중들의 무슨 그런 열망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놨는데 사실 당시는 탄핵 얘기는 전혀 나오기도 전이거든요. 그렇게 4월에 그런 일이 있었고 바로 6월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서 16년 만에 난수방송을 재개합니다. 네. 그러니까 난수방송을 재개하면서 남한 간첩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아, 그때 그 난수방송이 뉴스에 상당히 화제가 됐었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데... 그 시점이 그렇게 다 엮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리고 그 통일부에서 2016년 11월 달에 자체 분석 보고서, 아마 국회에도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를 발표를 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북한이 남한 특정 세력들을 선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이 탄핵과 관련해서 남한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취지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면 과연 탄핵이 단순히 더불어민주당 최순실 TF에서 그냥 그렇게 했고 단순히 JTBC나 이런 데서 가담한 정도의 사건이었겠느냐? 분명히 그건 아니었다. 실제 탄핵 과정을 보면 현재 드러난 건 더불어민주당의 TF, 그 다음에 JTBC 이렇게 국내에서 일부
뭐 세력들만 드러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북한에서 그런 식으로 무언가 조력을 했다는 흔적들이 많이 나오고 네. 북한이랑 사실 가깝다고 알려져 있는 민주노총, 정교조, 기타 그런 제야 단체들이 뭐 탄핵 당시에 촛불 전국에서 뭐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건 이미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2017년 1월 달에 그 언론 기사에도 났는데 그 중국 유학생들이 실제 촛불 집회에 그렇게 다수가 참여했다. 야. 라는 기사까지 그 당시에 나고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다시 뭐 중국 유학생들이 뭐 홍콩 시위 관련해서 대학가에 붙어 있는 대자보를 뗀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중국이 분명히 당연히 그렇게 했음직하다라는 게 충분히 짐작이 되죠. 아. 게다가 당시는 이제 사드 배치 관련해서 항상 문제가 많던 맞습니다.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간책을 쓴다고 당시에 왕이 외교부장이 2017년 1월 초였을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초청해서 뭐 여론전을 펼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과연 이 탄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단순히 국내 정치 세력 간의 싸움이 아니라 이건 체제 전쟁의 일환이었다. 그리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그게 이 책의 주된 방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 최 변호사님의 생각이 상당 부분 네.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요. 예. 지금 사드를 언급을 하셨지만은 네. 사드도 결국에는 문재인이 중국에 가서 그 소위 말하는 산불 정책을 약속을 하면서 사드가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정식 배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의혹이 충분히 있네요. 제가 당시 2016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게 정말 이 탄핵 사태 본질을 파악하는 지름길이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더 예를 들어드릴게요. 네. 당시에 남한하고 북한하고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6년 초에 개성공단이 폐쇄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은 참수부대를 창설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게 그렇죠. 9월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국정원에서 그 대북 공작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2015년, 16년에 뭐 태용 홍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내려오고 북한 내에서 체제 전복 작업도 했었고, 그리고 2016년 10월 달에는 10월 1일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국군의 날 기념식이었죠. 그 북한 군인들하고 주민들이요 이제 자유 대한민국의 품으로 오라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거든요. 이건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혼란이 계속되던 상황이었죠. 그런 와중에 이제 북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수 방송 재개하고 일부 단체들과 선별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그렇게 공작을 기획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 탄핵이란 게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여야 간의 그런 싸움이 아니었고 북한, 중국까지 같이 개입됐던 어떤 큰 체제 전쟁의 일환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당시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후에 이제 기사도 났지만 그 미국에서 북폭을 기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북한에서 그 2016년 9월 9일 5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더 이상 이 김정은 체제를 둘 수 없다고 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북폭을 하겠다고 심도 깊게 계획까지 하고 거의 실행 단계까지 갔어요. 갔는데 막판에 포기를 했죠. 왜냐하면 북한 반격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다. 그거는 이제 그 이후에 그 밑에 있던 분이 쓴 책에도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중앙일보였나? 어디 기사가 났는데 2016년 10월이죠. 한창 막 탄핵 정국이었고 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얘기 나오고 미르재다 막 K스포츠 재단 얘기 막 나오는 시절에 그 기사에 뭐라고 돼 있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도무지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네. 뭐 다른 그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정부 당국자 말로는 북한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있을 것이다. 뭐 물과 식량을 준비하라 이런 얘기까지 들린다. 라는 기사가 있거든요. 그때 좀 네.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남북 간의 그런 대립이 막바지로 갔고 거의 북폭 직전, 전쟁 직전까지 갔던 상황이었는데 그게 사실 탄핵 국면으로 와야 된 거죠. 미국이 북폭을 포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체제가
사실상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 정도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제는 그 당시 같은 경우는 결국엔 북한의 체제를 지워버리고 네네. 문을 닫게 하려는 거였다면 지금은 네네. 오히려 적화가 되고 연방제가 되는 단계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역공을 당한 거죠. 야, 근데 국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지금 대한민국이랑 북한이랑은 비교도 안 될 상황인데 그런데 뭐 사실 그게 국력만 가지고 따질 수 없는 게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적화될 때 뭐 남베트남에서는 사실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군사와 무기와 이런 걸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북베트남한테 그냥 속절없이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통일 전선 전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 공작, 간첩들 뭐 이런 것들이 때문에 결국은 속절없이 무너졌다는 게 이후에 다 드러났거든요. 남한도 사실 마찬가지라 봅니다. 북한이 뭐 경제적으로야, 외부적으로야 사실 남한이 북한을 완전히 압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상전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오히려 뭐 사실 주사파 세력들이 아직도 남한에서 많이 기생을 하고 있죠. 기생을 하고 있고 뭐 암약하고 있는 간첩들이 5만, 10만, 20만 여기까지 나오고 지금 보면 뭐 청와대에도 사실 그쪽 활동들 많이 하셨던 분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과연 공산주의자가 아닐까, 사회주의자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받는 정도고 제 책에서는 왜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밖에 볼 수 없는가에 대해서 쭉 뭐 그분의 행적을 한 열 몇 가지를 나열을 했어요. 충격적인 공산주의자다. 건데요. 일단 저희 이 책 표지 좀 한번 띄워주시죠.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보면서 얘기를 하게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 네. 공산주의자가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금 네. 제시하신 네, 거잖아요. 대표적인 사례를 좀 들어보시죠. 대표적인 사례 뭐 누구나 다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뭐 신영보 씨를 존경한다고 했던 것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했을 때부터 뭐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뭐 통진당 옹호했고 한총령 옹호했고 그 미국 평화협정 주장했고 그다음에 뭐 미군 철수 쪽의 입장을 취했었고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어쨌든 뭐 민주당을 통해서 했지만 그 자유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를 없애려는 개헌을 시도했고 그 다음에 미국보다는 중국 쪽으로 많이 신중국 쪽으로 흘렀지 않습니까? 네. 그 이외에도 지금 하고 있는 행태들 자체가 야 저게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하면 과연 나올 수 있는 행동인가? 네. 뭐 저는 책에서 팩트만 나열했고 저는 이렇게 본다고 했지만 뭐 독자들이 충분히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냥 그동안에 사실 언론을 통해서 드문드문 나왔던 얘기들만 가지고 아니면 그 고영주 변호사님이 그렇게 공산주의자라고 그냥 일갈했던 그 내용만 뭐 들으셨던 거 가지고 과연 뭐 그런 의심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리를 쭉 해봤습니다. 뭐 네.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공산주의자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해야 할 네.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다. 네.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결국 그렇게 되어버린 게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체제 전쟁에서 지고 있는 상태고 그렇게 대선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대통령마저도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당선이 된 게 현재 대한민국이죠. 야, 그런데 그래서, 예. 그런 의미에서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가올 탄핵에 대한 네. 얘기.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직 수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정상적으로 저는 할 수 없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 나와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행적들만 보더라도 탄핵 사유들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서 사실 제가 뭐 그것도 한 열 몇 가지로 쭉 정리를 했어요. 국가의 계속성 침해부터 국가 안보, 언론의 자유 침해, 경제 부분, 외교 안보 부분 쭉 다 나열을 했는데 사실 어느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탄핵되기 충분한 사유들이죠. 제 책에는 못 썼는데 얼마 전에 북한 주민 2명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최신 소식이니까 네. 책에는 못 들어갔죠. 예, 예. 그건 저
그 얘기 나중에 듣고, 이것까지 책에 넣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생명권 침해거든요. 아, 생명권 침해. 네. 그렇게 좌파들이 좋아하는, 좌파들이 그렇게 세월호 가지고, 당시에 대통령 7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해서 생명권 침해라고 걸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탄핵 소추까지 했는데, 이건 뭐, 문재인 정부에서 대놓고 사지로 몰아넣은 거예요. 그, 탈북민 두 사람을. 야, 이건 당연히 생명권 침해 정도가 아니라 살인죄 방조 내지 공동정범에 해당되는 죄가 아닌가. 그래서 이게 당시에 뭐 청와대는 당연히 관여된 거고 대통령까지 보고되고 뭐 승인까지 묵인까지 떨어졌다는 게 밝혀진다면 당연히 탄핵 사유라고 봅니다. 뭐 대통령이 사실 직접적으로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네. 밝혀진 걸로는 어쨌든 NSC까지는 확실하게 집보가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전에 뭐 세월호 사태 때 뭐 대통령이 뭐 사실 뭐 뭔 지시를 했다고 해서 그렇죠. 그렇게 뭐 탄핵시킨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헌재에서도 세월호 관련해서는 네. 관계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세월호 애초에 그건 사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든 이제 야당 국회의원들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여론몰이에 가장 장작불처럼, 예, 장작처럼 불쏘시개 활용을 해서. 거죠. 예, 그래서 참. 탄핵 정국에서도 뭐 사실 세월호 문제가 제일 핫했죠. 이슈로 예, 막 예. 뛰어 올렸는데 막상 법적으로 봤을 때는 네, 네. 관계가 없는 일이었고. 그래서 사실 여론몰이를 위해서 넣어놓은 정략적인 탄핵소추 사유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아, 정말 사기 탄핵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닌 것 네.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하셨는데 네. 이번에 그 북송 선언들 말고도 네. 다른 사례들 좀 소개해 주시죠. 다른 사례들. 제가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이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일인데, 이건 뭐 탄핵이라고도 볼 수 있고, 대선 무효 사유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드루킹 사태를 꼭 짚고 넘어가고 아, 싶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마 김경수 지사 판결이 아마 한두 달 내에 나올 텐데, 저는 이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봐서, 책에다가도 그 판결문 핵심 내용들을 팩트들을 다 써놨습니다. 네. 제가 팩트들 읽어보면서 상당히 놀랬던 게, 일반 국민들은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김경수 지사랑 드루킹이랑 경공모랑 뭘 했는지. 뭐 대충 뭐 그렇게 서로 오갔겠거니, 일단 킹크랩 시연을 봤냐 안 봤냐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킹크랩 시연을 봤던 안 봤던 관계없이 김경수 지사는 유죄예요. 아, 왜냐면 드루킹이 김경수 지사한테 본인이 작업했다면서 거의 8만 건의 언론 기사 목록들을 보냅니다. 네. 끊임없이. 그리고 김경수 지사도 11건인가 이제 언론 기사 작업하라면서 보내거든요. 네.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한테 언론 기사 목록 보내면 드루킹이 밑에 시켜가지고 작업하라고 뭐 댓글 접어라 뭐라 그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다 네. 판결문에 적시가 돼 있어서 당연히 탄핵 사유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과연 이 내용들을 김정숙 여사나 문재인 대통령이 알았냐 몰랐냐? 근데 알았다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뭐 일단 김정숙 같은 경우는 경인선으로 가자 네. 해가지고 외친 영상이 네. 뭐 버젓이 남아 있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문재인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문재인 대통령도 드루킹이 진술한 게 있습니다. 이 경공모였다가 경인선으로 왜 바뀌었냐라고 하니까 어르신이 경공모가 불편해한다. 뭐 발음이 불편하니까 경인선으로 하자라고 해서 경인선으로 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어르신이 누구냐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직접 법정에서 증언까지 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뭐 이게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한 건데 김경수 지사가 왜 거의 정권 2인자라고 불릴 정도까지 올라갔을까요? 좌파에서는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역할을 해야지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선 전국 당시에 거의 문재인 대통령 후보 거의 수행을 했어요. 네. 수행을 하다시피 했던 인물이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그렇게 중대한 작업을 하는데 그거를 어필을 안 했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내가 이렇게 중요한 걸 하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고 기사를 이렇게 순화시켰다라는 걸 당연히
당연히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얘기를 했겠죠. 어필했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고, 경기도지사까지 가게 된 거죠. 그건 너무 아. 상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의 움직임 보면요. 보석으로 나왔는데 사실 범죄자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보석으로 나왔어도 네. 판결을 받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되죠. 지금 보면 문재인이 무슨 일만 있다 그러면은 경남을 찾아가가지고 김경수를 아무렇지도 않게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 한 게 있을 거고, 또, 뭐, 애틋함이 있겠죠. 결국은 본인 대선 작업 하다가 지금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고, 어차피 공범이니까. 김경주 지사가 만약에 마음 돌려서 입을 열어버리면 본인도 같이 대선이 무효가 될 정도가 되는데, 어쨌든 잘 달래야죠. 예, 참 잘 달래야 되겠는데. 그리고 그 판결문에 나오는 것 중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실제 문재인 대선 후보가 제법 개혁 관련해서 어디 토론회 가서 토론을 하는데 뭐 소스 좀 달라고 해서 이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한테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드루킹이 재벌 개혁 관련해서 자료를 갖다 주고 그게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연설 내용에 들어가요. 예, 그래서 그거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얘기하고 나서 그걸 다 이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이랑 그 경공모 회원들한테 뭐 연설 어땠냐고 막 이렇게 확인하고 이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아주 가까운 관계였죠. 아유 오싹한데요. 네. 어쨌든 이런 대통령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냥 두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국은 정권 교체해야죠. 정권 교체하든지 정권 교체가 안 되더라도 그 문재인 대통령 탄핵까지 당당하게 주장하고 발의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우파가 힘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게 필수입니다. 우파가 힘을 가지려면은 네. 저희는 보통 총선에서 승리해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동감하죠. 당연히 우파가 총선에서 승리해야 되고, 저도 사실 조국 사태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야, 이러다 개헌선마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저쪽에서 진짜 200석 이상 얻고 이러면 진짜 사회주의 개헌하면 뭐 손도 못 써보고 이렇게 그냥 나라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조국 사태 터지고 이 좌파의 본질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개헌선 개헌 저지선은 지키겠다. 개헌 저지선은 지키겠다. 확신이 있는데 그거로는 모자라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쟤들이 사실 다수당이 되고 뭐 대통령 자리까지 쥐고 있는 마당이라면 뭐 지금처럼 사실 법무시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파가 힘을 키워야죠. 힘을 키우고 총선 승리하고 그게 필수라고 봅니다. 예. 지금 보면은 좀 예민할 수 있는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책의 제목을 보면은 지나간 탄핵을 얘기를 했고요. 네. 또 다가올 탄핵을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에는 지나간 것은 과거고 네. 다가올 탄핵은 미래지 않습니까? 그 미래를 준비하려면 어쨌든 총선에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야 그나마 좀 추진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가올 탄핵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 승리를 하기 위해서 네. 지나간 탄핵에 대한 입장, 네. 이건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애국 시민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부분이 네. 이거는 잘못된 거고, 아까도 네.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이것은 북한이라든지 중국이 뭔가 개입했을 수 있는 네. 의혹이 분명히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사실 무효가 돼야 되는 건데 네. 저자들이 정권을 갖고 있는 한은 저희 무효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네. 있잖아요. 네. 이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당히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어려운 부분인데 제 책에도 근데 썼어요. 네. 탄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저는 반성하고 혁신해야 된다고 썼습니다. 네. 일단은 뭘 반성해야 되느냐? 탄핵에 사실 탄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 물론 탄핵은 기획됐고 진짜 1차적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최소원 TF를 만들고 이렇게 탄핵을까지 몰고 갔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일부 언론들, 그런 세력들이고 2차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거기에 부안해동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 하면 나머지 언론들도 책임이 있는 거고요. 네.
거기다 뭐 법원, 검찰, 헌재까지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대부분 다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뭐 여론 선동에 그렇게 넘어가고 제대로 진실을 파악하라는 노력을 어찌 보면 게을리 한 거니까요. 그럼 이제 지금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 보수 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네. 같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보수 통합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최소한 지나간 탄핵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반성은 있어야 된다. 반성은 있어야 되고 그거에 기초해서 그 무언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뭐 누구와 통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누구를 배척을 할 것인지 그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일단은 지금 탄핵 사태를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시점이 지금인지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뭐 결국은 언젠가는 반성하고 혁신해야 된다. 예. 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아니, 저는 이해가 가요. 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변호를 하시면서 네. 참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느끼셨고, 실제로 그 탄핵 인사이드 아웃을 보면은 또 그런 감정이 절절히 묻어나는 거를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10분 이해를 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참 문재인 정권 정말 너무합니다. 그런데 탄핵이 중국 그리고 북한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바로 이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 이 책에요. 그 부분들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책 꼭 읽고서는 탄핵의 진실 파헤치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지 다가올 탄핵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도 없는데 어떻게 다가올 탄핵이 있겠습니까? 그냥 문재인이 사실 임기 마치고 내려오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건데요. 근데 임기만 마치고 그냥 내려오겠습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로 준비해서 또 정권 재창출하려고 노력할 텐데요. 그런 일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되었던 내년 4월에 총선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총선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우파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탄핵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나갈 기회가 우리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최명성 변호사님, 탄핵 인사이드 아웃, 이거 이승만 대통령의 재팬 인사이드 아웃 제목을 좀 패러디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거 완전 베스트셀러가 됐었던 책인데요. 그거 못지않게 새로 나온 지나간 탄핵, 다가올 탄핵, 여러분들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물론 신의 한수 구독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데 요즘 신의 한수 광고가 붙질 않아요. 정말 힘듭니다. 1877-1477로 정기회원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해외에 계신 분들 위해서 그 유튜브 회원 가입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진짜 뉴스 그리고 어려운 얘기 용감하게 할 수 있는 신의 한수 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